2008년 4월 15일 서울 중심가의 성모병원 산부인과는 봄날의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2명의 사내아이가 같은 시간대에 태어났다. 3층 특실에서는 서윤아가 출산을 끝내고 있었다. 남편 강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업으로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키며 단련된 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초보 아버지의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의사의 선언과 함께 들려온 아기의 첫 울음소리. 도윤은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윤아는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다. 5년간의 불임 치료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생명이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우리 아들.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 윤아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 윤아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세어보며 눈물을 흘렸다. 도윤은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최고급 카메라였지만 그의 손이 떨려 몇 장은 흔들렸다. 같은 시각 지하 1층 일반 병실에서는 최미정이 진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남편 박성호는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작업복에는 아직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출산 소식을 듣고 공사장에서 뛰어왔기 때문이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성우는 주머니 속 묵주를 만지작거렸다. 미정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결혼 7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다. 병원비가 걱정되어 자연분만을 고집했고 미정은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간호사가 격려했다. 1시간 후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성우는 허락도 받지 않고 분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미정아,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미정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지만 환하게 빛났다. 간호사가 아기를 미정에게 건넸다. 성우는 아내와 아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그날 밤 산부인과는 유난히 바빴다. 간호사 김영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날따라 피곤했다. 연속 야간 근무 사흘째였다. 두 아기를 신생아실로 옮기면서 그녀는 발목 뒤에 이름을 확인했다. 강민준, 박하람. 하지만 그녀는 미처 몰랐다. 아기를 침대에 눕히면서 발목 뒤가 헐거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채울 때 침대 번호만 보고 잘못 채웠다는 것을. 새벽 2시 신생아실은 고요했다. 두 아기는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작은 주먹을 쥔 채로.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신들의 운명이 그날 밤 조용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15년이 흘렀다. 강민주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다. 도윤이 아들의 7번째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손놀림은 어딘가 어색했다. 민준아, 박자가 틀렸어. 다시 한번. 윤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저 피아노 별로 안 좋아해요. 민준이 건반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윤아는 한숨을 삼켰다. 민준은 음악보다 축구를 좋아했다. 피아노, 바이올린,
수학 영재 수업까지 빼곡한 스케줄이었지만 정작 아이가 원하는 것은 친구들과 뛰노는 것뿐이었다.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유나가 포기하듯 말했다. 민주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같은 아파트 아이들은 모두 학원에 가 있었다. 민주는 그네에 앉아 혼자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민주는 어릴 때부터 느껴왔다. 부모님과 자신이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조용하고 이성적이었지만 민주는 활달하고 감정적이었다. 어머니는 섬세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지만 민주는 운동과 자연을 좋아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민준이 오늘 학교는 어땠니? 도윤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다. 좋았어요. 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도윤은 아들의 눈을 보려 했지만 민주는 시선을 피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색해졌다. 도윤도 그것을 느꼈다. 아들과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겉돌았다. 다음 주에 아빠 회사 창립 기념일이 있는데 함께 갈래? 저는 축구 시합이 있어서요. 축구 시합? 도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민준아, 축구는 취미로만 하는 거 어떠니?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민준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유나가 중재하려 했지만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현실을 봐야 해. 축구 선수로 성공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하지만 저는 정말 축구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달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한편 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박하람은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하람아, 오늘 시험 어땠어? 미정이 물었다. 수학 100점 맞았어요. 하람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미정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람은 공부를 잘했다. 학교에서 늘 1등이었다. 하지만 학원을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다. 낡은 참고서와 도서관 책이 그의 전부였지만 하람은 불평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크면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얘야, 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녁에 성우가 돌아왔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흔적이었다. 아빠, 하람이 달려가 안겼다. 2008년 4월 15일 서울 중심가의 성모병원 산부인과는 봄날의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2명의 사내아이가 같은 시간대에 태어났다. 3층 특실에서는 서윤아가 출산을 끝내고 있었다. 남편 강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업으로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키며 단련된 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초보 아버지의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의사의 선언과 함께 들려온 아기의 첫 울음소리. 도윤은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유나는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다.
5년간의 불임 치료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생명이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우리 아들.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 유나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 유나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세어보며 눈물을 흘렸다. 도윤은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최고급 카메라였지만 그의 손이 떨려 몇 장은 흔들렸다. 같은 시각 지하 1층 일반 병실에서는 최미정이 진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남편 박성호는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작업복에는 아직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출산 소식을 듣고 공사장에서 뛰어왔기 때문이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성호는 주머니 속 묵주를 만지작거렸다. 미정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결혼 7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다. 병원비가 걱정되어 자연분만을 고집했고 미정은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산사가 격려했다. 1시간 후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성호는 허락도 받지 않고 분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미정아,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미정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지만 환하게 빛났다. 간호사가 아기를 미정에게 건넸다. 성호는 아내와 아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그날 밤 산부인과는 유난히 바빴다. 간호사 김영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날따라 피곤했다. 연속 야간 근무 사흘째였다. 두 아기를 신생아실로 옮기면서 그녀는 발목 뒤에 이름을 확인했다. 강민준, 박하람. 하지만 그녀는 미처 몰랐다. 아기를 침대에 눕히면서 발목 뒤가 헐거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채울 때 침대 번호만 보고 잘못 채웠다는 것을. 새벽 2시 신생아실은 고요했다. 두 아기는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작은 주먹을 쥔 채로.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신들의 운명이 그날 밤 조용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15년이 흘렀다. 강민주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다. 도윤이 아들의 7번째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손놀림은 어딘가 어색했다. 민준아, 박자가 틀렸어. 다시 한번.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저 피아노 별로 안 좋아해요. 민준이 건반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유나는 한숨을 삼켰다. 민준은 음악보다 축구를 좋아했다. 피아노, 바이올린, 수학 영재 수업까지 빼곡한 스케줄이었지만 정작 아이가 원하는 것은 친구들과 뛰노는 것뿐이었다.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유나가 포기하듯 말했다. 민주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같은 아파트 아이들은 모두 학원에 가 있었다. 민주는 그네에 앉아 혼자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민주는 어릴 때부터 느껴왔다. 부모님과 자신이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조용하고 이성적이었지만 민주는 활달하고 감정적이었다. 어머니는 섬세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지만
민주는 운동과 자연을 좋아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민준이, 오늘 학교는 어땠니? 도윤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다. 좋았어요. 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도윤은 아들의 눈을 보려 했지만 민주는 시선을 피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색해졌다. 도윤도 그것을 느꼈다. 아들과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겉돌았다. 다음 주에 아빠 회사 창립 기념일이 있는데 함께 갈래? 저는 축구 시합이 있어서요. 축구 시합? 도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민준아, 축구는 취미로만 하는 거 어떠니?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민준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유나가 중재하려 했지만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현실을 봐야 해. 축구 선수로 성공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하지만 저는 정말 축구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달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한편 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박하람은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하람아, 오늘 시험 어땠어? 미정이 물었다. 수학 100점 맞았어요. 하람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미정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람은 공부를 잘했다. 학교에서 늘 1등이었다. 하지만 학원을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다. 낡은 참고서와 도서관 책이 그의 전부였지만 하람은 불평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크면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얘야, 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녁에 성우가 돌아왔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흔적이었다. 아빠, 하람이 달려가 안겼다. 하람아, 미안하다. 아빠가 더러워서. 성우가 아들을 멀리하려 했지만 하람은 더 꽉 껴안았다. 괜찮아요. 저는 아빠 냄새 좋아요. 성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새 운동화도 좋은 학원도 넓은 방도 없었다. 하지만 하람은 언제나 웃었다. 저녁은 소박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식탁은 따뜻했다. 하람아, 내일 학교 소풍 간다며? 도시락 싸줄게. 미정이 말했다. 엄마, 김밥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하람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엄마가 특제 김밥 만들어 줄게. 와, 감사합니다. 하람이 두 손을 모았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정말 우리를 닮았구나. 마음이. 하람은 가난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다. 그것이 성우와 미정이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었다. 밤이 되어 하람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지만 하람은 개의치 않고 수학 문제를 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불빛들, 저 멀리 반짝이는 빌딩들. 언젠가 나도 저곳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하람은 부러워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좁은 방이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민준이 15이 되던 해봄, 도윤은 건강검진을 받았다. 정기 검진이었지만 결과지를 받아든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강도윤 씨,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윤이 긴장하며 물었다. 유전성 질환 관련 수치가 나왔는데 가족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 아버지께서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드님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주일 후 민준도 같은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도윤의 유전자 마커와 민준의 것이 일치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검사 오류라고 생각했다. 다시 검사를 의뢰했다. 두 번째 결과도 같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정밀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성적인 그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유나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아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일주일간 그는 혼자 고민했다.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결과가 나왔다. 친자 확률 0%입니다. 도윤은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15년간 자신의 아들이라 믿었던 민준. 첫걸음을 뗄 때 손을 잡아줬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고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출생 당시 병원 기록을 요청했다. 성모병원 2008년 4월 15일 그날의 출생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아기가 한 명 더 있었다. 박하람 일반 병실 부모는 박성호, 최미정 도윤은 개인 탐정을 고용했다. 박하람이라는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일주일 후 두꺼운 파일이 도착했다. 박하람 15세 서울 외곽 연립주택 거주 아버지 박성호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 어머니 최미정은 음식점 종업원 학교 성적 우수 전교 1등 학원은 다니지 않음 도서관에서 독학 그리고 사진 도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아이의 눈매, 코, 인매가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유나의 이마와 귀 모양도 그대로였다.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이구나. 도윤은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회사도 나가지 않았다. 방에 틀어박혀 사진만 바라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나가 방문을 두드렸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검사 결과, 병원 기록, 박하람의 사진까지. 유나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우리 진짜 아들이. 유나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두 사람은 밤새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박하람의 가족에게 연락해야 하는가? 민준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핏줄이 뭐가 중요해요. 나도 그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나, 우리에겐 또 다른 아들이 있어. 우리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두 아이 모두 우리 아들이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를 버릴 수 없고 하람이도 외면할 수 없어. 도윤과 유나는 박성호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주소를 보고 찾아간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도윤의 차 한 대 값이면 이 건물 전체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작은 체구의 여성이 나타났다. 최미정이었다. 누구세요? 미정이 경계하듯 물었다.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신데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분도 계신가요? 미정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다. 좁은 거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성우가 작업복 차림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성우가 물었다. 도윤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병원 기록, 모든 증거 자료들. 사실은 2008년 4월 15일 성모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다음 한 시간은 지옥 같았다. 도윤은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처음에 성우와 미정은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하지만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주자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 하람이가,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물학적으로는 저희 아들입니다.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민준이는? 성우가 물었다. 두 분의 친아들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미정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성우가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정이 흐느꼈다. 도윤도 주먹을 쥐었다. 병원의 실수 하나가 두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다. 누구를 탓해야 할까? 병원을 고소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15년이 흘렀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성우와 미정이 그를 바라봤다. 두 아이를 맞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민준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15년을 함께 키운 아들이니까요.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성우가 경계하듯 물었다. 하람이도 저희가 키우고 싶습니다. 두 아이 모두를 저희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성우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 아들을 데려가시겠다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윤이 손을 저었다. 저희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두 가정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이 테이블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줍시다. 그리고 우리끼리 먼저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해요. 법적 문제도 있고 앞으로 우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결정해야 하니까. 법적 문제? 성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 아들을 돈으로 사시겠다는 겁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유나가 외쳤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핏줄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강제로 데려가지도 않을 거예요. 부디 이해해 주세요.
미정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15년을 키운 우리 아들을, 우리가 낳은 아들을 빼앗아 가겠다는데 아무도 빼앗지 않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선택은 아이들이 하게 해야죠. 그리고 저희는 어떤 선택이든 존중할 겁니다. 다만,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하람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요. 하지만 형편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저는 그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가난 때문에 꿈을 접는다는 게 성우는 주먹을 쥐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람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늘 가슴 아팠다. 우리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람이는 우리가 키웠어요. 첫걸음을 뗄 때도, 첫말을 할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우리와 함께였어요. 핏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저희도 민준이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두 아이 모두 우리 아들인데, 네 명의 어른들은 한참을 침묵했다. 각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결국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준과 하람, 그리고 네 명의 부모. 민준은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했다. 무슨 일이에요? 하람도 낯선 사람들 앞에서 긴장한 표정이었다. 엄마, 아빠, 이분들은 누구세요?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병원의 실수, 바뀐 아기, 유전자 검사 결과,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민준아. 유나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민준이 손을 뿌리쳤다. 저는 친자식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누구예요? 제 정체성은 뭐예요? 하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람은 고개를 돌렸다. 잠깐만요. 하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아빠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람아, 아니야. 성우가 급히 말했다. 하람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건 변함없어.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 하람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저 사람들은요? 제 생물학적 부모라는 분들은요? 저한테 뭐예요? 카페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민준이 갑자기 일어섰다. 저 먼저 가볼게요. 혼자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아, 기다려. 유나가 불렀지만 민준은 이미 카페 문을 나서고 있었다. 하람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가야겠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정이 하람을 붙잡으려 했다. 하람이 한 걸음 물러섰다. 제발 지금은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네 명의 부모는 카페에 남겨졌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걸까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성우가 말했다. 언젠가는 알려야 했어. 다만 받아들이기엔 너무 충격적이겠죠.
유나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민준이가 저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람이도 마찬가지예요. 미정이 눈물을 닦았다. 두 아들 모두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실수로 두 가정이 15년 동안 다른 아이를 키웠으니까. 도윤이 설명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유나가 반문했다. 돈으로 이 상황이 해결되나요? 민준이의 혼란이 사라지나요? 물론 아니지. 도윤이 인정했다. 하지만 병원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보상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잖아요. 심리 상담 비용이라든지.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은 꼭 필요해 보여요. 우리 모두에게. 그럼 일단 성우가 말을 꺼냈다. 우리 네 사람이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앞으로 우리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좋은 생각이에요. 유나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준이한테 먼저 가봐야겠어요. 혼자 두기엔 너무 불안해요. 저희도 하람이를 찾아봐야 해요.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다. 네 명의 부모는 카페를 나섰다. 각자의 아들을 찾아 깨진 마음을 어떻게든 어루만지기 위해. 민주는 한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누구지? 15년 동안 민준으로 살아왔다. 김민준, 김도윤과 박유나의 아들. 그게 그의 정체성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거짓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아니, 유나 씨? 민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금은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강물을 바라보며 민주는 생각했다. 저 건너편 어딘가에 자신의 진짜 부모가 있다. 박성우와 최미정. 낯선 이름, 낯선 얼굴. 그리고 하람. 민주는 카페에서 하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상대방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집 방향으로 향했다. 아니, 그곳이 아직도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현관문을 열자 유나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민준아, 엄마, 민준이 말했다. 그 호칭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유나가 달려와 민준을 끌어안았다. 울어. 화내도 돼. 뭘 해도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을게. 민주는 엄마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15년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품만은, 이 따뜻함만은 여전히 진짜였다. 민준과 하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같은 게임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화가 늘어났다. 형, 이거 봐. 내가 레벨 50 찍었어. 조금 늦게 태어난 하람이 민준을 형이라 부르며 휴대폰을 보여주고 환하게 웃었다. 오, 대박. 나보다 빠른데? 민준도 미소 지었다. 네 명의 부모는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했다. 어색함은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노력했다. 민준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유나가 말했다. 하람이도요. 형이 생긴 게 좋은가 봐요. 미정이 화답했다.
아이들은 두 가정 모두에서 사랑받았다. 생물학적 부모와 양육해준 부모, 그 모든 관계가 그들을 완성했다. 엄마, 아빠, 민준이 유나와 도윤을 껴안았다.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아들.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